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제 국조특위 홍장원 전 차장, 국정원 차장의 얘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 그 전까지는 대통령 좋아했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는데 이 명단을 보니까 안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집에서 가족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방첩사 수사관, 국정원 요원들이 가서 잡아서 벙커에 넣는다. 이걸 상상할 수 있겠냐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북쪽, 북한의 평양밖에 없다. 북한의 보위부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꼬가를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에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우리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현주 변호사입니다.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마음에 전현주 기자입니다. 몇 가지가 걸렸나 봐요. 자랑 그러면서 변호사라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지난 이 3차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기일까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게 비상 입법기구 비상 문건. 이 문건입니다. 문건. 네. 윤석열은 문건을 뭐 준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는 입장인데 해당 문건 관련해서 이미 헌재가 최상목 대행의 어떤 조서 이걸 확보를 했네요. 네, 이 국회를 대신하는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 이런 내용의 문건이죠. 네. 이 문건이 국헌문란을 입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21일 헌재에 출석했던 윤석열 씨는 이 문건을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검찰 참관 진술조서를 증거 자료로 확보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최 대행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알고 실무자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은 국회는 물론 경찰 조사를 비롯해서 검찰 조사에서도 이 비상 입법기구와 관련한 내용은 윤 씨의 지시였다라는 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윤 씨는 해당 문건의 작성자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지목하고 있고 김 전 장관도 본인이 작성은 했다면서도 최종 승인권자를 윤 씨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에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서 윤 씨와 김 전 장관이 모두 출석하는데 이 김 씨와 김 전 장관이 마주치는 오늘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도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비상 입법기구 위헌적인 거죠. 사실은 국회 대신해서 그러한 역할을 해서 행정부가 하는 것들 다 통과시켜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거 이거 자체가 위헌이 되고 이거 자체가 결국은 탄핵이 내란이 되는 어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 이게 이 받았다는 문건 자체에 밑에 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 2, 3, 4, 5, 6, 7, 8 이런 문건이 더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에 이 세 가지 지시사항이 적혀있는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 그 문건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의 하단에 숫자 8이라는 쪽수 표시가 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문건이 앞에 더 있거나 아니면 뒤로도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해지는데요. 지금까지 이른바 이 쪽지라고 불리는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람은 최상목 대행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네. 이 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은 1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런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은 국무위원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포함해서 누구에게 또 어떤 내용이 담긴 문건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등을 두고 앞으로 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좀 중점적인 공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다른 어떤 쪽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받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어제 열린 국정조사 이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받은 건 맞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어제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문제 쪽지를 받은 이 최상무 권한대행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 중 한 명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조특위에 참석했는데요. 또 다른 내용의 이 문건을 받은 조 장관은 윤석열 씨가 이 문건을 직접 준 게 맞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최상무 권한대행이 받은 그 쪽지 문건에는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비비 편성이 적혀 있었고 조 장관이 받은 쪽지에는 이 재외 공관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한덕수 총리는 윤 씨가 직접 쪽지를 건넸는지는 이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조 장관의 주장은 윤석열 씨의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만큼 추후 변론기일에서 윤 씨의 입장이 달라질지 공방이 어떻게 이어갈지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지금 윤석열만 좀 거짓말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기도 하고 다른 또 어떤 국무위원들은 또 거기에 또 패턴에 맞춰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 계속적으로 거짓말로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국조특위 조금 다시 보면요. 정치인들 체포하라 지시한 적 없다라는 윤석열 주장.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이것을 무력화하는 주장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만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래요? 예,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1일 윤석열 씨는 헌재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냐라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네. 대놓고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국회에서 정면 반박하는 발언들이 쏟아진 건데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2월 3일 밤 10시 53분쯤 윤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이번에는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만 해서 목적어가 없어서 이 누구를 체포하라는 건지 잘 몰랐는데 아하. 그 다음에 걸려온 이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의 전화로 그 목적어를 알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 이재명 대표 등 이 14명에 달하는 체포 명단을 보고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홍 전 차장은 이런 행태는 북한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또 홍 전 차장뿐만 아니라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도 윤 씨의 체포 지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때 홍장원 전 차장이 체포 명단을 받아 적고 있다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만 네. 적는 걸 멈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메모지 적던 메모지 이게 지금 검찰이 확보해서 법원에 아마 증거로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홍장원 전 1차장은 윤 씨의 싹 다 정리해라라는 그 지시만으로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알지 못하다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통화로 그 체포자 명단을 알게 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이 여사령관이 불러주는 이름을 받아 적다가 중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 홍 전 차장의 증언으로 이 12.3 내란 사태 당시에 이 정치인 체포조가 운영됐다라는 게 처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실제 홍 차장의 당시에 썼던 이 메모지를 확보를 했고 이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씨는 정치인 체포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홍 전 차장의 이 메모는 정치인 체포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이게는 직접 증거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름을 적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네.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제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진술들
또 전화가 왔다라는 진술들 이런 어떤 메모장까지 합치면 거의 직접 증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건도 모른다. 국방장관이 했다. 그리고 잡아라고 지시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두 가지 중요한 탄핵 심판에서 변론까지 나왔던 윤석열의 진술들. 특히 오늘 김용현이 나오니까 김용현하고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가 계속 구치소를 가고는 있지만 또 네. 강제 구인에 실패를 했습니다. 또 압수수색도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 결국은 불발됐습니다. 네,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 윤석열 씨가 수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한다면서 불만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면서 대면 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네. 어제 공수처는 오전 10시 20분쯤 강제 구인과 방문 조사를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윤 씨가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공수처는 5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사흘 내내 성과 없이 구치소 방문과 또 철수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지난 21일에는 윤 씨가 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향하는 일정도 몰랐기 때문에 네. 밤 9시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이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컴퓨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것 역시도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으면서 6시간여 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하. 하지만 이거 그렇게 보면 계속해서 시간은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보면. 네, 늦어도 28일 전에 네.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공수처인 만큼 좀 성과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뭐 압수수색도 안 되고 있고 조사도 못 하고 있고 이런데 또 비아폰 이 부분 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경호처가 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았네요. 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윤석열 씨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 비화폰은 통신사의 통화 기록이 남지 않고 녹음도 불가능한 이 보안 전화인데요.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 윤 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규정할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서버를 확보해서 계엄 당일에 이 네. 윤석열 씨의 통신 내역을 확인을 하고 국무회의 전부터 계엄 해제까지 당시 윤 씨의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경호처는 이 군사상 또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없다는 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또다시 근거로 들면서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이 책임자인 김성훈 경호차장이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있었던 상황이라서 안규백 위원장이 승인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김 차장은 이 영부인 김건희 씨도 경호 대상자라면서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뭐 이 사람 지금 구속영장이 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또 지금 경찰에 따르면 이 김성훈 경호차장이 윤석열의 그 비아폰, 네. 통화 기록이 담겨 있는 그 비아폰이죠. 그거를 삭제해라, 통화 기록 삭제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지금 밝혀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찰은 복수의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김성훈 경호차장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시도했다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예. 김 차장이 당시 경호처 서버 관리를 맡는 간부에게 삭제를 지시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들이었는데요. 관련해서 경찰은 어제 김 차장 상관이었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해서 비화폰 삭제 관련 의혹들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국조특위에서 김 차장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는 비화폰 특성상 자동 삭제되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편 검찰이 반려한 이 김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윤 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방해 혐의와 함께 윤 씨가 김 차장에게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한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 총을 들고 나가겠다라고 네. 말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음흠. 그간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총기 사용 검토나 지시가 없었다는 이 김 차장과 윤 씨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대목이 또다시 드러난 겁니다. 네. 경찰은 이 김 차장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진행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훈 차장 이 사람을 왜 구속영장을 반려라는 용어도 참 특이한데 왜 이렇게 했는지 지금 보면 뭐 당연히 이제 구속을 청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경호처 고위 간부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김용현, 김건희 이쪽 라인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네, 아닙니다. 반대편들이에요? 네, 경호처 본부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김성훈 차장 체제로는 이 무너진 경호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단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 차장과 또 다른 강경파로 꼽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당초 김 차장은 자신의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에 복귀해서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라면서 수습에 나섰는데요. 부장급 간부들은 부장급 이상 전원은 사표를 쓰자고 했지만 김 차장이 이를 묵살을 했고 결국 본부장급 간부들이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한 겁니다. 네. 이 경호처 내부에서 김 차장이 이 윤석열 씨의 내란 혐의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법 리스크를 좀 안고 가는데 좀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배동원님, 이종현님, 미미맘님, 자룡님, 또 최수정님, 많은 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비싼 얘기예요. 김성훈 차장을 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보면 수사도 제대로 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구속영장 경찰이 신청할 때 보면 뭐 총 아니면 특히 비아폰 삭제 네. 지시 등등이 포함됐다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검찰을 믿지 못한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지금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윤석열 지금 입 뚝 닫고 있고 조사도 응하지 않는데 불러본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흐를 뿐이거든요. 뭐라도 이 사람 조사를 합니까? 생각이 들면 결국은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압수수색도 안 되고 어떤 능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공수처. 그렇다면 또 검찰에 빨리 좀 사건을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 믿을 수 있냐? 보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빨리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좀 엄정하게 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심판 가서 헛소리라 해야 되나? 딴소리 하는 거는 또 옷 양복 빼입고 화장해서 가는 모습도 있는데 또 조사는 임하지도 않고 병원 가는 모습 등등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윤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용가라 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용가라데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용감한 남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 4차 변론길이 열립니다. 오늘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윤석열 직접 참여하는 것 같고 김용현 전 장관 등 증인 신문이 이제 있는데 윤석열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을 심문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가능할지 그리고 효과적일지 이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일단 가능하죠.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 절차 상에는 피고인도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피소추인인 윤석열이 증인인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해서 직접 물어볼 수 있고요. 제가 예상해 보면 아마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볼 것이다. 성격상. 와. 네. 성격상 뭐 차기환 변호사나 거기에 있는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반대 신문을 하다가 성에 앉혀서 본인이 직접 개입해서 물어보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김용현 전 장관이 과연 윤석열의 어떤 의도대로 대답을 해줄 거냐. 저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쿠데타가 실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쿠데타의 수계 윤석열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이 구도인데 네.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의 내란 수계 김용현 그리고 부하 내동자 윤석열 예. 이 구도를 만들고 싶은 게 윤석열 측의 의도인데 네. 김용현 전 장관이 그걸 다 뒤집었을까요? 과연? 또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뭔가 하나씩 조금 진술들이나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윤석열 측하고. 그걸 봤을 때는 직접 나와서 굳이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용현 전 장관이 만에 하나 제가 다 했습니다. 네. 해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더 문제죠. 사실은. 대통령은 완전 허수아비였다는 허수아비고. 얘기인데 네. 뭐 이른바 바보 전략 뭐 이런 건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국방부 장관이 뭐 해서 뭐 읽으라고 그래서 읽었고 그러니까 네. 비상계엄 선포문은 본인이 직접 했으니까 그거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네. 하라고 해서 했다라는 정도 수준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예. 과연 그게 통할까? 그리고 이미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명령을 그때 수행했던 군인들이 그러니까요.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를 어제도 그러니까 나왔었고요. 뭐 재차 다시 또 진술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사령관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납득이 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보 전략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들었을 때 최소한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도 안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상황상 무리죠. 네. 왜냐하면 일단 동선이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벙커에 직접 간 것도 네. 있고 거기서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닌데 그리고 그 계엄군의 뭐 주요 사령관들도 그렇습니다만 국무위원들은 또 어떡할 거예요? 일단 최상목 대행이나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본인이 받았다. 쪽지를 받았다. 쪽지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국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만 네. 그 다 끌어내라고 잡아들이라고 예. 해서 적다가 미쳤구나 그래서 관뒀다는 그만뒀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관련자 진술들이 모두 동일한 취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혼자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뭘 알겠어요. 네.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하. 다 제가 했지. 뭐 이런 전략인데 상황상도 맞지 않고 다른 증거들 네. 하고도 맞지 않죠. 그러면 지난번 3차 변론 기일날 직접 답변하는 모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질문지 2개에 뭐 아주 중요한 가장 쟁점인 질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도 좀 적극적으로 답변하거나 아니면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김용현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말싸움이나 이런 게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둘 다 그렇거든요. 아예 둘 다 강해요. 뭐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 네. 스타일상. 네,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와, 어쩌면 지금 이번 4차 변론기일이 아주 볼만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면에서는 게- 일종의 네.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금 채택된 다른 증인들은 네. 대부분 입장이
명확해요. 네. 뭐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령관들, 사령관들. 특전사령관, 예, 예, 예.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명확한데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은 사실은 그 변호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졌을 뿐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변호인들이 본인의 의견을 섞어서 얘기하는 건지 예. 아니면 정말 100% 순수하게 그 의뢰인인 김용현의 입장을 전달한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입장 확인이 아직 안 됐단 말이죠. 야, 정말 진짜 오늘 헌재 심판기일 보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게 다 보일 것 같아요. 1차 첫 번째 증인으로 김용현을 하자고 윤석열 측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나마 믿고 있는 거죠. 다른 그 관련자들은 입장 확인이 어느 정도는 된 거고 예. 김용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나한테 유리한 얘기를 좀 해주지 네. 않을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와서 이 사람이 답을 잘해주면 좀 풀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야, 윤석열 직접 질문하는 거, 김용현이 답변하는 거. 근데 예. 참 그 화요일 날도 그랬습니다만 네. 뭐 원래 바닥이었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신분상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직무만 정지됐을 뿐이죠. 뭐 권위나 이런 거는 정말 뭐 형편없죠. 이제 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라이브로 중계되지는 않지만 심판기일에서 하는 얘기 같은 게 녹화 영상으로 제공이 되잖아요. 점점 자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비춰지는 모습이. 아마 그 질문 제가 좀 드려볼라 했는데 꾸미고 오긴 했습니다. 화장도 뭐 했던 것 같고 머리도 좀 하고 뭐 넥타이도 그렇고 이제 정장 차려 왔는데 답변하는 거는 사실은 좀 저는 좀 아니면 지지자들이 그걸 보고 뭐 모양새는 괜찮지만 답변은 보고 또 지지하거나 더 수긍을 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네. 도대체 대통령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일단 그러니까 결정적인 부분은 부인을 하는데 그 부인이 그 상황상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쟁점은 포고령, 특히 네. 포고령 1호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줬대는 쪽지에 특히 비상입법기구. 맞습니다. 이거는 뭐 똑 떨어지는 내란의 증거잖아요. 더 칼 것도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 두 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그냥 겁니다. 이건 내란이야. 얘기할 필요도 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는 포고령 1호는 뭐 김용현이 어디서 베껴왔는데 나는 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쪽지는 나는 모른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예. 상황상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디서 베껴요. 그 베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고령 1호가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이 있던 과거에 작성했던 포고령을 그대로 베껴왔다. 네. 저 바보 같은 국방부 장관이 이런 취지인데 그걸 베꼈을 수가 없는 게 네. 그 시절엔 지방의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방의회도 나오거든요. 이번 네. 포고령에. 지방의회는 4공화국, 5공화국 때는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DJ 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한 거지. 그때 부활한 거죠. 부활한 예. 거죠. 사실은 60년대에 잠깐 있다가 20하고 그때쯤에 있다가 잠깐 있다가 예. 부활한 거라 정작 국회 해상권이 규정되어 있던 시절에는 지방의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어느 포고령에도 국회를 비롯해서 일체 정치활동 금지는 한 적이 없어요. 포고령에. 한 번도 없습니다. 위헌이기 때문에 그게. 베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리저리 피해 가려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오늘 신문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어떤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네.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민의힘도 좀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헌법재판소를 뭐 비판을 하려고 했던 건지 몰라도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모친상 조문 얘기를 하면서 부조 뭐 금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네. 딱 그 유튜버 수준이에요. 아, 아무 말 대잔치잖아요. 예. 그냥 던져보고 그거 아니다 그래. 너 조문간 적 없다. 부의금도 낸 적 없다고 예. 했잖아요. 그러면 반박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예. 그게 아니고 거기서 봤다는 누가 있고 그렇게 돼야죠. 네, 아니면 원래 같으면. 부의금을 뭐 낸 게 어디 뭐 보통 부의금 나중에 정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조문객들 명단이나 네, 네. 뭐 그 사본이라도 내놓던지 네. 아니면 봤다는 사람이라도 그 언급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요. 던져놓고 아닌데 그러니까 뭐 아니면 말고 아님 말고. 야. 딱 그냥 유튜브 수준이에요. 아무 책임도 와. 지지 않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 전략을 세워놓고 하나 둘씩 실행하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근데 지금 헌재 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네. 한 명 한 명씩 자꾸 이제 일종의 신빙성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벌써 했습니다. 한번. 기피 신청을 기피 했죠. 했잖아요. 예. 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이재명하고 친하다. 아니 친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데 뭐 그 친하면 뭐 안 됩니까? 친할 수도 있는 아, 거지. 법조인끼리.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둘이 친하다면서요. 둘이 엄청 친하죠. 중앙대학교 그 뭐 형 동생 했다면서요. 그 같은 고시반 출신에다가 거기가 사법연수원도 한 기수 차이죠. 예, 맞습니다. 권성동 17기, 예. 이재명 대표 18기니까 예. 같이 그 숙식을 같이 하던 사이잖아요. 그러면 그 더 친하잖아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친한 거로 따지면 훨씬 더 친하지. 그렇게 따지면 권성동이 그럼 민주당의 간첩이나 엑스맨이에요? 아니, 그런 기준으로 하면? 이런 주장을 참. 근데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음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 거예요. 예.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든 해서 8명 중에 2명 이상을 2명 이상을 빼는 전략인데 아하, 예. 그 합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계선 한번 시비 걸었고 네. 문영배 한번 또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 그다음 이미선 재판관 또 시비 걸 거고 그렇게 해서 3명을 빼면 8명 중에 3명이 빠지면 5명이면 아예 안 돼요. 이거는 네. 그런 전략이긴 한데 먹혀들 것 같진 않아요. 또 한 명의 지금 재판관 마흔혁 재판관 네. 아직까지 임명이 되지 않았고요. 뭐 권한쟁의 의원식 네. 의장이 했기 때문에 변론을 했습니다. 뭐 22일 날 지금 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아하. 헌재에서. 그러면 마흔혁 재판관이 이제 자동 임명이 되고 같이 이제 이번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하, 되겠죠. 그럼 9명이 다 구성이 되는 그러면 거네요. 이제 이른바 완전체로 합의를 할 때는 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9명이 다 참석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헌법재판소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기서 좀 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온 다음에도 예. 그 불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불복할 방법은 없는데 네. 선동을 하겠지. 아하. 이른바 좌파 사법 카르텔의 최정점에 헌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서 불복을 계속 하겠죠. 그런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계속 시비 거는 이렇게 거죠. 보시는 거군요. 근데 진짜 공당의 행위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 맞아요,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뭐 저기 유튜버 얘기하셨는데 뭐 유튜버들도 최소한 확인할 건 확인하고 아니, 잘못했으면 그렇죠. 우리가 사과도 하죠. 모든 유튜버가 그렇다는 아닌 죄송합니다. 거고 예. 좀 이 수준 낮은 일부 예, 유튜버 일부 수준이라는 유튜버.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지금 정치 일당입니다. 집권 여당이고 아주 큰 정당이고 이 공당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의문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되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면 과연 국민의힘 정당의 미래에 이게 도움이 될지 지도부의 행동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국힘의 뭐 중진 정치인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하. 뭐냐 도대체? 예예예. 했더니 답변이 야 여론조사 잘 나오잖아. 아 그걸 지금 아. 많이 믿고 있다 이 말이네요. 믿고 있더라고요. 아. 여론조사 잘 나오잖아. 그게 예.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음흠. 윤석열을 포함한 국힘이 처음부터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8년 전과는 다른 흐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8년 전 탄핵과는 최대한 버텨주니까 지지세가 모이잖아. 응?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그 일단 대선은 네. 뭐 국회의원 지방 선거 같은 거는 선거구별로 다 틀릴 수가 있으니 그거는 일부 선거구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선은 전국의 모든 유권자가 다 참여하는 선거인데 네. 이 결국엔 이른바 중도표를 더 가져와야 이기는 건데 그 말이 되냐 그게. 어? 그 일시적으로 이른바 결집 효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를 믿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뭐 말이 잘 안 통해서 길게 통화는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저렇게 판단하고들 있구나라는 걸 확인만 하고 오래 통화는 안 했는데 예. 고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여론조사가 실제로 지금 하나가 아닙니다. 거의 많은 수의 여론조사가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도 있고요. 높은 게 더 많거든요. 예. 고무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해석을 아.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가표집됐다고 보는 게 맞지 그렇죠. 않나요? 아니 그 이른바 지난주 수요일 날 네. 체포가 되면서 사실상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른바 그런 용어를 가끔 사용을 했는데 네. 이 적대적 공생관계인 게 여론조사에서 한번 드러나는 거죠. 아, 적대 조공생관계였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나가는 방식이 다 기록에 남을 거예요. 이 정당의 행동들이. 앞으로 좀 봐야 되는데 윤석열로 다시 돌아가면 현재는 오늘도 나간다고 하거든요. 변론에 참석을 하는데 공수처 수사는 아예 안 받습니다. 예. 뭐 구인도 안 되고 현장 조사도 안 되는 것 같고 윤석열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의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수처의 수사권은 없다 음흠. 하면서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겠죠. 네. 결국에는 형사 판결이 나와도 인정 안 할 거예요. 아,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은 초창기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그리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은 네. 없다. 네. 뭐 이 입장을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형국이라 공수처에서 벌어질 일체 수사는 나 안 받겠다 이 전략이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한 건 없어요, 사실.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도 사실 경찰이 다 해준 거지. 네. 1차 때 본인들 했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경찰이 다 차려준 밥상도 네. 한 번은 엎어서 못 먹고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차려준 밥상에 이제 그냥 숟가락 들고 뜬 거밖에는 없는데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수처라는 기관이 과연 필요하냐. 저는 공수처의 입법을 갖고 이제 당시 여야에서 한참 논쟁을 할 때 저는 반대 입장을 네. 명확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공직자의 어떤 부패 스캔들이나 어떤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공수처라는 기관에서 수사할 정도의 사건이면 분명히 특검에 대한 요구가 나올 거다. 특검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엔 특검 가서 해결해야지. 지금도 되는데 상황이 좀 비슷하네요. 예. 공수처라는 중간 단계를 만들어서 괜히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 낭비할 필요 있냐. 특검으로 바로 가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는 필요 없는 기관을 쓸데없이 만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생각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공수처라는 기관이 생긴 다음에 여태까지 수사 성과를 보여준 게 없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조희연 교육감 맞나요? 한 명 기소도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검찰이 했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1호 사건으로 구속 1호 사건이 윤석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소한 1호 사건은 김영준 전 검사에 대한 그렇죠. 이미 네. 다 그 검찰이 다 했던 예. 예. 확정 판결까지 났던 사건 다시 사건 기록에서 뭐 하나를 끄집어 내갖고 기소하면서 1호로 기소한 사건인데 결국에 무죄 났어요. 그렇어요. 예. 그래서 야 1년에 예산 200억 쓰면서 5건 처리한다고 하면 네. 이런 기관을 둘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무능한 겁니까? 이 무능해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보면 뭐 앞에 건들도 그렇지만 지금 보면 체포 집행 과정도 그랬고 네. 지금 구속된 것 그 이후에 강제 구인 자체도 못 하고 뭐 병원 가는 거 이런 정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구성 자체가 네. 대단히 취약하죠.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는 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게 선발하잖아요. 네. 일종의 특채 비슷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기 3년이고 뭐 연장은 물론 검사의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처장은 3년입니다. 예. 공수처는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과천에. 그러니까 어디 인사 이동으로 전국을 떠돌면서 근무할 필요도 없고 직장 치고는 좋고 예. 연봉도 공무원 치고는 아주 높은 많은 고연봉이에요. 편이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3년 어쩌면 한 번 더 6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는데 이른바 평생 직장은 아니다 이거죠. 사회생활 아니면 첫 직장을 여기서 시작해서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그냥 여기서 끝까지 공수처장까지 할 네. 거야.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불가능하니까. 기관이잖아요. 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어쨌든 3년 임기자라 네. 야 미제 좀 처리하라고 미제 좀 띄라고 그렇게 쪼아도 말을 안 듣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은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지방 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1년 한 달 단위로 사건 다 이 월말 되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뭐 일에 그 뭐 공소 제기하든 불기소하든 사건 처리를 다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여기는 일단 전근이 없으니까 뭐 일 안 하고 놀아도 어디 딴 데로 보낼 때도 없어. 참 딜레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인력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말한 어떤 상황도 있고 결국은 사건 자체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속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조사를 해서 공소 제기 기소를 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인데 검찰에 빨리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주장이 좀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상황이면 넘기는 게 맞죠. 차라리 네, 지금 조사가 안 되는데 뭐 어차피 지난주 수요일 날 체포가 돼서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네. 목요일이니까 일주일이 더 지났잖아요. 그렇죠.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처음에 서명 날인 거부했던 피신, 그러니까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그거 하나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관련자 조사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네. 뭐 예컨대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등등 고발돼 있고 전혀 하는 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건은 윤석열, 이상민 네. 두 사람은 공수처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출석 불응에 진술 거부에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이라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를.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나는 이런 수사기관은 처음 봐요, 진짜로. 근데 한편으로는 검찰의 뭐 시간상은 28일 또 그 전에 갈 수도 있다 사건. 어차피 압수수색도 안 됩니다. 압수수색도 안 되고 이상민 장관도 어제 보니까 그냥 증언 거부 다 하더라고. 뭐 사건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면 공수처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빨리 보내야 되는데 사건 자체를 검찰 믿을 수 있냐? 왜냐하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그때 발견하면서 조금 검찰 아직까지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성훈 네.
차장에 대한 영장 발령은 저도 조금 갸우뚱해요. 아. 도대체 뭐지 이유가? 예. 근데 이유가 명확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적절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사건을 신병을 네.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소위 이거를 봐주거나 말아먹을 거냐? 예, 그렇게는 부분이죠. 못하죠. 하긴 어렵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검찰이 예, 왜냐하면 이미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이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는 잘해요. 우리가 뭐 살권수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어떤 검찰로서 어떤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건 다 비슷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어가는 권력을 더 죽이거나 완전 죽이는 거는 검찰이 최전문가가. 그건 항상 잘해왔죠. 예. 근데 살아있는 권력은 옛날에는 수사를 한 적은 있어요. 그렇죠. 성공한 적도 꽤 예, 많고 예, 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 구속하고 아유. 뭐 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 구속할 때는 잘 한 거죠. 네. 하지만 잘 안 됐던 경우도 많죠. 네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저건 말아먹은 거지. 네. 까놓고 얘기해서 그건 그 검찰 간부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조직을 생각하고 네. 후배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안 그랬어야 되는데 오로지 본인의 영달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중앙검사장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 딱 한 단계 정도 남은 거잖아요. 네. 검찰총장 이제. 총장 딱 한 단계 남은 건데 예. 그거는 요 정부 임기 내일 줄 알았지. 왜냐하면 이렇게 탄핵될 될 줄 줄은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그건 뭐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똑같이 행동했으니까. 그렇죠. 중앙검사장 할 때만 해도 얼마나 충성을 다했어요. 네, 다 할 것처럼 하다가 사실 총장 되고 나서 확 바뀐 돌변했지. 거죠. 네. 자, 그러면 검찰에 만약 사건이 넘어가고 윤석열 거기 조사받는다면 뭔가 색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게 좀 예상됩니까? 일단은 응할 수 있어요? 조사에 제대로?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불분명해요. 예. 사실은 한 번 정도는 나갈 겁니다. 한 번은 나올 것이다. 분위기 보려고. 예. 어떻게 나오나. 예. 얘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나. 대하나. 한 번 정도는 나갈 수 있다고. 근데 거기서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러면 나 안 해. 이거 안 해. 또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압박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그 공소장들 김용현이나 뭐 사령관들 공소장들 또 경찰 관련 공소장 보니까 조사는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공장을 참 다 읽어봤거든요. 80페이지 정도, 9페이지 정도 되던데 참 꼼꼼하게 그 공소장이라는 건 뭐냐면 조사했던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그렇죠.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요런 어떤 패턴대로라면 윤석열 조사하는 것도 사실은 뭐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소 제기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단계에서도 공소 제기가 문제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근데 다만 공범의 지금 아직 그 놓쳤던 부분, 네. 가담자 중에 지금 보면 내각의 사람들하고 비서관들이 전혀 안 걸려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 부분, 네. 지금 그게 구멍이 나 있는 전혀 거죠. 없습니다. 네. 지금 잡혀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 아하. 거죠. 빠짐없이. 근데 구속 기간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 구속 수사에서 그게 안 드러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기소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기소 이후에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밖에는 그렇죠. 없죠. 더 예. 이상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못 받으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검찰 내지는 언젠가는 출범할지 모르는 특검의 영역이 되겠죠. 자, 특검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특검 이제 무용하다. 검찰이 다 했는데 뭐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특검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전망 좀 해주십시오.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또 최상목 대행이 좀 거부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번 네. 수사는 그렇게 썩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수사는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일단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네. 어디서 수사를 할 거냐를 놓고
혼선이 있었고 계속 그랬죠. 예. 그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벌어진 일에 비해서 이 정도 중요 사안이면 정말 최대한의 수사력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쫙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그러질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주춤주춤하고 뭐 수사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 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 다시 봤을 한번 때는, 총정리해야 될 아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총정리. 예. 또 법적으로 또 흠결을 메꿀 수 있잖아요. 특검법이. 아니 그러니까 통과가 뭐 되면. 수사권이 없다고 자꾸 예. 시비 거니 그 특검은 법률로서 통과돼 갖고 이 사건 수사를 법률에 명확하게 지정해 놓은 기관이니까 네. 특검 수사는 적어도 수사권의 문제는 생길 수가 없잖아요. 해결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말했던 그 비서관들 그리고 내각의 어떤 장관들이나 국무위원들 그 조사 못했던 부분도 특검이 좀 메꿀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데 네. 참 보면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사법개혁한다 그러면서 네. 법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 흠결들이 지금 네. 이 문제로 드러나는 것 그거 같아요.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사실은 일선 사건 수사에서는 이미 그 폐해가 몇 년째 누적이 돼 있습니다. 네, 형사 사건 끝나질 않아요. 맞습니다. 예. 경찰하고 검찰 간에 핑퐁을 쳐요. 이 서로. 신청 뭐 보안 수사 뭐 저 아니, 알고 있죠. 예. 고소장 하나 내놓으면 예. 2년 3년은 그냥 지나가요. 예. 옛날 같지 않아서 수사가 완전히 늘어지고 최종적인 책임자가 없어진 상황인데 그거는 정말 그 실무를 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그렇죠. 절감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죠. 이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군요. 어? 자 마지막으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또 행사한다면 그게 재표결을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행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거? 예. 그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번 특검 정도는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없는데 예. 그래도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여권의 요구대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언젠가는 총정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되니까. 이걸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아하. 이게 참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제 개인적 생각인데 절연을 하고 언제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지금 내란죄로 유죄 선고 받을 때까지 탄핵될 때까지 저른다는 건데 저렇게 했을 때는 그 정당이 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 드는데 출당을 하든 뭐 제명을 하든 대통령하고 절연을 언제든지 해야 되는데 왜 못 하고 있네요. 바뀔 수 있는 국민의힘 지금 태도가 바뀔 네.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이 탄핵이 결정되고 음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바뀔 것이다. 그 후보는 지금과는 입장이 다르죠. 일단 자기가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특검이 됐던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매듭은 지어야 한다는 거를 반대하고 출마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특검매가 탄핵이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되고 내란죄가 유죄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찬성하고 어떻게 출마를 합니까? 그렇죠. 예, 근데 출마를 못 하겠죠. 시기적으로는 타이밍은 놓친 수사죠. 그 벌써 몇 달 후인데 지금으로부터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래저래 다뤄야 될 게 많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하여튼 오늘 좀 변론길 요거 탄핵 심판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입니다만 네.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재미는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슈 삼합 공식 질문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분 좀 관심을 갖던 또 정치 주제, 이슈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변호사님. 네. 어제 홍장원 전 네.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진술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 그렇죠. 네, 홍장원 1차장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싹 다 잡아들여, 네. 싹 다 체포해 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홍장원 1차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참 좋아했습니다. 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체포 명단을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이건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라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다. 평양 그런데 얘기했죠, 평양. 예, 예. 평양에서는 그런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대한민국이라기보다도 대통령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정말 간곡하게 우회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표현했다. 네. 북한, 평양을 이야기한 거는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정치인을 체포해서 벙커에 수갑 채워서 갖다 놓으면은 이건 북한이지 여기가 대한민국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발언을 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홍장원 1차장은 본인은 12월 당시에 대통령의 의지와 그리고 다른 군 조직 내부에 그대로 둔 걸 보면은 군 조직 내부를 바로 정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둔 걸 보면은 2차 군사 개입, 2차 계엄 또는 2차 군사 계엄이 네.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홍장원 차장 얘기가 사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저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란 이게 실패로 돌아갔구나. 윤석열이 한 또 그런 생각 들고 또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거짓말하고 답변하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을 비호하려고 하고 등등은 좀 추해 보이기도 하고 네. 홍장원 차장은 좀 이렇게 양심적이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결국 그 사회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구동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신념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형식적으로는 그 선진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같은 그런 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태위태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헌법 시스템이 돌아오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떻게 조금씩 이제 상황이 수습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아직도 이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홍장원 차장 얘기한 것처럼 네. 민주주의나 이런 뭐 가치에 대해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나 뭐 이런 뭐 윤석열 일당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일당이죠. 네, 일당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수준밖에 못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지만 많은 이제 또 관료들과 또 공직자들이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 네. 그다음 뭐 아시겠지만 국회에 그때 난입했던 군인들도 결국은 적극적으로 작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사태가 이렇게 수습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좀 괜찮다, 희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답변을 보면서 그나마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또 그런데 또 반대로 또 하는 또 답변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서 또 안타깝기도 하던데, 자, 우리 김 변호사님이 또 주목했던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사실 이 사태 처음부터 좀 주목했던 건데요. 네. 그 오세훈 시장님, 시장. 그다음에 네. 뭐 유승민 전 의원이죠. 네. 전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님. 딱 들으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차기 여권 대선 주자들. 주자들이네요. 근데 예. 이분들이 사실 이 사태 초기부터 대선 주자라는 거를 드러내면서 그런 행보들을 좀 보여왔어요. 특히 네.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또 대놓고 그러셨고요. 집 이사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얘기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지금 미국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님. 트럼프 만나 취임식. 가서 트럼프가 초청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셨는데 네.
가셔서 호텔방에서 그걸 보셨다고 해요. 저희랑 입장은 똑같아요. 유튜브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TV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걸 왜 눈여겨봤냐면 지금 이제 사실 그 조기 대선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만약 탄핵이 지금 스케줄대로 되면 조기 대선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가슴 설레하고 가장 이제 나서고 계시는 분들은 여당 인사들이다. 아, 오히려. 예. 지금 특히 이제 지지자들을 보면요. 여당 지지자들을 보면 마치 이제 이게 민주당과 뭐 이쪽에서 지금 조기 대선을 바라보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홍정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며칠 전 그 아마 페이스북이었던 것 같은데 SNS, 예. 예, 본인을 아예 대선 주자라고 부르셨더라고요. 아, 스스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재밌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가장 즐기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여당의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이 아닌가. 들떠 있다. 네. 지금 또 여당 지지율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좀 좋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들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뭐 호남에서도 뭐 윤석열 뭐 피의자 지지율이 40%가 나오고 네, 하니까요. 호남에서요. 네. 예. 근데 사실입니까 이게? 예. 근데 뭐 이제 뭐 여론조사의 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뭐라 말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근데 또 그 기준에서는 그 김문수 장관이 또 1위를 계속 뭐 예, 예. 하고 계시단 갤럽이나 말이에요. 예. MBS에서 예, 1등으로 나오죠. 사실 이 대선 주자들은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게 또 썩 달갑지만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의 작전도 지금 복잡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권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의 각자의 그런 이익을 챙기는 모습, 그다음 계산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이 내란 수계 우두머리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변론기일은 참석하지만 공수처 조사는 계속 네. 거부하고 거부하고 있죠. 있습니다. 강제 구인도 안 되고 있고. 네. 자, 공수처 조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기도 근데 하고. 일단 공수처 조사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좀 전에도 이제 공수처 뭐 한 일이 없지 않냐 무용론 그런 비슷한 말씀을 또 주셨는데 네. 공수처가 없었다면라는 한번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공수처가 없이 오직 검찰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과연 검찰에서 이렇게 재빨리 특수본에서 내란 수사 우리가 아하. 하겠다. 예. 우리가 내란 수사 할 거야라고 이렇게 우겼을까요?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검찰은 이상민 네. 왜 수사 안 합니까? 이상민 전 장관 단전 단수 조치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술까지 나왔는데 네.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그거는 이제 뭉개면 네. 공수에 넘겼는데. 예. 근데 검찰이 뭉개면 뭉갤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있으니까 네.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에 관해서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공수처 어떻게 보면 때리기가 가장 좋은 어떤 조직이잖아요. 신생 네. 조직이고 그런데 최근 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굉장히 크게 공수처 예. 구속영장 친날 저녁 먹었다. 와인 먹었다. 저녁 밥값 무려 40만 원 이러는 거예요. 예. 5명이서. 예. 그런데 그거를 모든 언론사에 다 받아쓰면서 와인을 마셨다라고 하는데 뭐 와인은 가져갔고 수사관들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와인은 가져간 거고 맥주는 2병을 시켰는데 탄산까지 시켰다. 뭐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밥만 먹어도 그게 뭘 시켰는지도 다 이게 메뉴까지도 상세하게 그러네요.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김용현 계엄 당일날 뭐 했나 보니까 점심값으로 10명이 90만 원. 오. 10명이 90만 원이면 1인당 9만 원입니다. 그러네요. 공수처 40만 원에 5명 40만 원에 들떠가지고 막 400만 원어치 먹은 줄 알았어요. 네. 막 때리고 모든 언론사가 다 했는데 계엄 준비하면서 3개월 동안 총 쓴 업무 추진비가 3,800만 원. 계엄 추진비입니까? 계엄하기 위해서 90만 원어치 1인당 9만 원짜리 식사하는 네. 그 것에 대해서는 뭐 언론사가 조용해요. 잠잠해요. 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 친날 뭐 했냐, 밥 먹었냐, 뭐 먹었냐, 뭐 마셨냐, 메뉴는 뭐였냐 하면서 막 때리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할 일이 사실은 특검이 해야 될 일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특검 되고 있습니까?
발목만 잡으면 언제든지 특검을 무산시킬 수 있는 네. 것이 지금 국회 현실인데 그런데 특검이 할 일인데 뭐 공수처가 뭐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공수처 뭐 그동안 해가지고 몇 건 기소했는데 얼마를 썼냐. 공수처에 대한 예산 나오잖아요. 막 다 혈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김용현 밥값 이런 거 예, 그것도 혈세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받아 쓰진 않아요. 저는 진짜 공수처 무용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공수처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검찰만 바라보고 검찰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제발 검찰 이 사건을 제발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자, 안 그렇지만 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장 조사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만약에 강제 구인이 뭐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상으로는 진술을 하지 않을 거 날인도 거부하고 있고 뭐 등등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압수수색도 안 되고 있고 경호실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정도 되면 결국은 빨리 사건을 그냥 검찰에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기소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검찰에 넘기면은 모르겠습니다. 검찰하고 윤석열 쪽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이라고 지금 방법 되는 건 마찬가지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네. 구인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케이스 이 경우에는 조사실에 가서 강제로 끌어다가 앉히는 것까지는 영장 네. 효력을 할 수 있는데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 그러면 끌어다 질질 끌어다가 앉혀놓는 것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현재 대통령이고 현재 대통령이 질질 끌려다가 어차피 진술할 거 아닌데 끌어다 앉히는 것이 이제 각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러긴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압수수색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경호처에서 지금 그 규정을 두고 그 형사소송법 규정을 두고 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법 이제 올라간 특검법 이전의 특검법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될 가능성이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 그 규정을 배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또 대법원에서 그 배제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경호처에서 이걸 주장하고 하는 그 규정 주장하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단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상 없죠. 없어요. 이게 네. 지금 이 상황이 공수처라서 아닌 게 아니고요. 그 강제수사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지금 불러다가 옛날처럼 둘겨 패서 말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지금 검찰에 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달래질 것이 없이. 근데 만약에 검찰에 가서 윤석열이 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검찰하고 딜이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아까 이제 공수처의 수사의 한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공수처가 왜 등장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미 그 검찰이 뭔가 좀 전격적으로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보면 다 군인들이에요. 다 기소가 됐어요. 예, 다 구속 기소가. 구속 기소 경찰 둘이 하고. 네, 군인하고 네. 이쪽인데 네. 정작 지금 이제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 인물들은 그 강료들이거든요. 강요 플러스 참모들이. 예, 참모들 그다음에 분명히 검찰이 관여했을 거란 말입니다. 검찰도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기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혐의 없음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상황에서도 검찰은 지금 자기들 쪽으로 불똥을 튈 수 있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전부 검찰이 기소 독점해가지고 수사 기소로 독점하고 쥐고 있었으면 이 정도도 못 왔습니다. 못했을 것이다.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검찰로 넘기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제 공수처에 대한 비판 때문인 건데 네. 넘겨서 만약에 저는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일부 조사에 협조한다면 오히려 검찰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 맞출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대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죠. 사실 있어요. 시간들 때문에 예. 저는 빨리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방법 중에 생각합니다. 하나다. 예. 사실은 뭐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데 계속 뭐 앉혀놓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조사했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확보했어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수사 상황을 계속 알려주는 것밖에 더 안 네.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더 이상 뭐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고 해도 무용하다면은 검찰에 넘기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8일입니다. 이게 다들 알지만 구속된 이후에 10일이에요. 네. 또 일부 협정 본 게 10일만 공수처가 하고 10일은 검찰이 하겠다고 하는데 조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넘기는. 그렇죠. 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10일 다 안 채우고 기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계속적으로 불응을 하든가나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죠. 기소하면 공수처가 돼요, 그냥. 아무것도 지금 피의자 윤석열이 아무것도 응하지 않는데 계속 사건을 갖고 있다. 네. 이것 자체는 왜지라는 의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면 넘기는 것도 이것은 방법이다. 아니 한편으로는 좀 전에 얘기도 하긴 했는데 이 이상민 장관 건도 지금 받았거든요, 공수에서. 이건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예. 이게 뭐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저기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그러니까요. 가능성도 있고요. 아, 그 거기에서 진술을 얻어서 이상민을 좀 추궁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순서가 이제 논리적 예. 순서는 그게 맞긴 맞아요. 예.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네. 있는데 이 공수처가 왜 이 모양이냐 쉽게 이게 왜 이 모양이냐에 대한 뭐 네. 이게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 답답함 같은 거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공수처 이 상황에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상민과 저기 윤석열을 동시에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아하.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 건데 예. 공수처 법이 좀 희한해요. 희한한 게 그 공수처의 공수처 검사, 그 공수처 수사관, 그리고 공수처의 행정직원까지 법률로 정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 직원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수사처 검사는 25명 이내. 네. 그다음에 수사관은 40명 이내. 그리고 그 밖의 직원, 행정직원은 20명 이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기관이 없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냐면 애초에 이제 처음에 공수처법을 만들 때 공수처를 아까 뭐 저기 이제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분들 상당수가 공수처를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밀어붙이니까 할 수밖에 없게 뭐 패스트트랙 올리고 시끄러웠잖아요. 네.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법은 통과시키자. 하지만 최대한 이걸 힘을 빼자라는 이유로 온갖 제약을 다 걸어놨어요. 약간 이게 누더기 입법이었다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네.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만들어 놓고 네.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면서 이게 엉망의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직원이 20명밖에 안 되니까 제가 공수처 처음 초기 시작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자치대 단체까지 찾아다니면서 네. 직원 파견 좀 해달라고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아, 파견으로 좀 파견하면 이제 적어내니까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제가 들었던 게 이제 경기도의 어느 작은 시였는데 그 시 공무원에 들어서 찾아와서 공수처가 여기까지 와서 국어를 하더라. 경기도 시까지 와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네, 말씀 말씀 잘못 주십시오. 드렸는데 네. 예, 공수처가 어쨌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건을 2차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공수처가 뭐 소방청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단전 단서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시작하고 하고 있다고 있군요. 합니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다른 진술을 받아서 수사를 한 다음에 어차피 이상민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진술 거부하고. 이상민도 저는 지금 국회 어제 조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뭐 네. 계속 거부를 했었습니다. 네. 이상민을 뭐 임의 조사로 뭐 해서 진술 거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다른 그 밑에 단전 단수 지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다 확보한 다음에 이상민을 불러야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요. 이상민 먼저 부르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진술 관련해서 좀 총론적이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수사 이제 지금 진술 받는 것 때문에 계속 초점을 받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수사에서 진술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네. 다 아시겠지만 현재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기소된 이후에 진술조서를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전부 증거에서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형사 증거에서는 크리티컬한 증거들이 아니에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못 받으면 뭐 기소해가지고 공소유죄나 아니면 유죄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건 전혀 바뀌었어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지만 다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진술을 하더라도 법정에 나가서 부인해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정에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 두 분 변호사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법정이나 직접 출석하는 게 중요한데 윤석열이 딴 데는 안 가도 여기는 갑니다. 헌법재판소. 네. 지금 출석을 하고 오늘도 추측컨대 출석을 할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오늘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김용현이 증인으로 1호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돼서 아마 신문을 하는데 오늘 분위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김용현을 굉장히 지금 믿고 있어요. 네. 김용현이
계엄 포고령도 베꼈는데 잘못 뺏겼는데. 뺏긴 거고 아, 그렇죠. 그 최상목한테 준 그 지시도 업무 지시죠. 사실은 쪽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정확하게 비상 계엄 시 업무 지시입니다. 업무 지시다. 거기에 비상 입법 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업무 지시 문건에 이 쪽수를 표시하는 듯한 숫자 8, 팔이 숫자 있다고 8이 하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최상목 그리고 조태열한테만 준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더 줬을 것이다 라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뭐냐 추측이긴 한데 기획재정부 장관 줄 거 놓고 그게 8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국방 다른 뭐 예컨 외교부 장관 2. 네. 이 추측이에요. 네. 뭐 이렇게 가기부 장관 뭐 3. 네. 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것들을 지금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특히 국무위원들이 지금 싹 다 빠져 있는데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윤석열 피소추에는 최상목이 받았다는 그 쪽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그거는, 진짜 네. 코미디인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제가 계엄 선포를 한 다음에 TV를 통해서 언론을 보고 봤습니다. 알았다. 예. 그게 뭡니까? 아니 근데 이게 코미디입니까? 답변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주 참 법조인이 맞나 아니면 참 책임감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걸 믿을 거라고 보고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늘 나와서 무슨 얘기가 벌어질지 좀 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흥미진진합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언론만 봐서 언론만 이제 말한 것만 저기 모아놔도 정말 야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럴싸한 답변을 해요. 저도 변호사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나 네. 관련자가 헛소리 같은 답변을 하면 화가 나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답변해서 될 일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2차 때 그때 첫 번째 출석했을 때 윤석열의 답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거 보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이제 일단 김용현 네. 전 장관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한 게 윤석열입니다. 네, 본인이 그렇죠. 불렀어요. 예, 1차로 하자. 예, 첫 번째. 1차로 하자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네. 불러서 주신문이 되는 건데 말하자면 왜 1차를 불렀을까? 아하. 이게 이제 뭐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만 현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둘 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특별한 건 이제 한계는 없는데 이 둘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윤석열 측에서 그 증인을 대거 소환했는데 다 이제 채택이 안 됐잖아요. 네. 안 됐는데 그 부른 사람들 대부분이 부정선거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그 김용현과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부정선거. 1차적으로. 예. 그래서 그 부정선거가 이제 의혹 뭐 그쪽에 있어는 의혹일 테니까 의혹이 계엄의 이유가 된다고 여전히 찰떡같이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될지 모르겠고 좀 설명을 하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정선거가 의혹이 정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부정선거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는 거는 계엄이라는 수단으로 영장제도라는 헌법제도를 파괴하는 거군요. 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은 내란 목적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왜 집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안 된다. 어쨌든 이거를 위해서 부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걸 하면서 그 윤석열은 이 모든 것이 다 김용원이 다 있고 나는 그냥 바지였다. 네. 표현이 좀 그런가요? 우두머리가 김용현이고 예, 예. 나는 아, 예. 주요 종사 적절한 말을 주요 모르겠네요. 임무 난 종사자다. 부안해도. 부안해동자다. 제가 바지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몰아가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김병현이 이걸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수개가 되냐 아니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향령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그래서 오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둘이 보이는 그 티격태격이 매우 볼만할 것 같다. 부정선거도 있죠. 포고령 얘기도 있고 뭐 쪽지 얘기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문제는 이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신문도 가능해요. 지금 추측하는 게 윤석열이 직접 김용현한테 야 반말은 하지 않겠지만 질문하는 모습, 신문하는 모습도 지금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네. 것은 일단 이제 국회 측에서 분리 조치를 좀 해달라라는 네. 요청이 있었다고 하고요. 저는 좀 분리 조치에 돼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안 될 거라고. 예. 그런데 하여튼 뭐 요청은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김용현이 무조건 자기가 좀 약하게 받으려고 빠져나갈 것이다. 아니면 전부 다 이제 대통령이 시킨 대로 진실을 말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단서가
이제 대통령이 시그널을 준 거예요. 야, 너가 했잖아. 라고 하니까 김용현이 근데 김용현은 자기 부하들한테 나는 제대로 사람을 빼라고 그랬는데 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그랬다라는 식으로 부하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야, 이거 너가 썼잖아. 그러면 김용현이 그거는 제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 하면서 누군가 자기가 업무를 시켰는데 네. 그거를 작성을 그렇게 했는지 자기도 미처 못 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희대의 답변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사실은 네. 생방은 되지는 않지만 네. 실제로 다 녹화가 됩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봤지만 결국은 다 알게 돼요. 그 질문하고 네. 답변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어떤 게 될지, 그리고 둘 다 아주 흥분을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싸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반대 신문을 이제 탄핵 이제 소추한 쪽에서 할 텐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주신문, 반대신문, 뭐 제주신문 뭐 네. 계속 왔다 갔다 계속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난 거를 반대 신문하는 쪽에서 파고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반대 신문 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들이라서 맞습니다. 아마 이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네. 답변을 하게 되면 엉뚱한 답을 한다고 네. 하면 국회 소추인 측에서 질문을 또 다른 질문을 할 겁니다. 김용현이 약한 부분들. 그럼 또 김용현이 또 얘기를 하면 윤석열 그 보고 있다. 그게 뭐냐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일들이 날 가능성이 저는 그러면 그렇죠. 네. 재판부가 말 막을 거고 네. 뭐 이런 사실 볼만할 것 같아 직접 못 봐서 좀 아쉽습니다만 네. 관전 포인트는 둘이서 처음 주시문할 때 뭐라고 얘기가 튀어야 그 할지 부정선거 얘기를 할 것이다. 그거를 반대 신문에서 어떻게 파고들지 네.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네. 그래도 걱정스러운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야 차라리 좋겠습니다만 윤석열이 그런 시그널을 주고 야, 내가 너가 했다고 할 테니까 너가 알아서 빠져나가라. 에? 그러니까는 내가 너가 했다고 한다. 그러면 넌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했을 때 그 시그널을 듣고 또 김용현이 아하. 예, 알아차리고 자기도 이제 그냥 무조건 부인하는 걸로 아니 이건 시켰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이 검토했다. 이런 말조차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저는 들고요. 아, 그러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저도 안 했다. 그래서 그냥 자기도 이렇게 뭐 모르쇠로 근데 뭐 바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증거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아. 아니 심지어 그 최상목에게 준 쪽지는 내가 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 김용현이 아마 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TV 보고 알았다고 예, 하죠. 박선원 예. 의원이 그것은 김용현이 줄 수가 없는 것이 김용현 그 위치가 당시에 없었죠, 그 그 자리에. 당시에 위치에 예. 그 자리에 없었다. 네, 김용현 그 당시에 합참에 있었다라고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로 기상천외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이 계엄 있고 나서 직후에 가서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것에 대해서도 뭐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네. 기상천외한 일이 오늘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국정을 책임지던 대통령 또 국방부 장관이 이런 데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막 싸움 나거나 또 거짓말을 계속 하거나. 근데 더 슬픈 거는 거의 많은 증거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한 소리 했을 때는 국민들이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뭐 이제 더 내려갈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면 결국은 그 둘의 주장에다 맞다면 네. 그런 식으로 와서 맞다면 그러면 내란 수계가 저기 김용현이. 아니 그 아래라는 얘기야. 예. 김용현도 시킨 대로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위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장 누구죠? 뭐 누가 있죠? 차관이나 국장이 이제 수계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국장이 시키고 예, 국장이 국방부 장관이 그것을 비선일 받아서 수도 있죠. 네. 윤석열 비선. 대통령한테 네. 다시 지시하고 지시해서 결국 그런 주장이 되는 건데 사실 엄청 웃기는 일입니다만 엄청 웃깁니다. 이제 지금 엄청 웃기고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지금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정선거 목적이 아니라 이 체포자 명단을 보면 지극히 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동훈이 여당 당대표입니다. 뭐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는 하되 체포는 여당 당대표. 이거는 지극히 사적인 윤석열 피의자의 어떤 복수심에서 발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탄핵하면서 좀 진면목들이 좀 다 좀 드러났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저희 재판하다 보면 갑자기 흥분해서
돌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좀 그런 모습도 사실 좀 오히려 좀 나왔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탄핵 심판 좀 눈여겨보기로 하고요. 오늘 23화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또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장윤선 기자의 최강시사 준비되어 있고요.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